자, 이번 괴담은 섬의 사당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사당. 실화임. 신상을 숨기려고 익명 처리된 부분도 많고 각색도 조금 들어갔다. 엄청 길고 글도 못 쓰니까 흥미 없으면 그냥 나가줘. 벌써 10년 전쯤의 이야기다. 나랑 친구 둘, 이렇게 셋이서 캠프를 갔다. 장소는 간조 때만 모래사장으로 이어지는 무인도였다. 내 고향 근처라 중딩 때 진짜 자주 놀던 곳이고 여름이면 가족 단위로도 평범하게 캠프하러 오는 그런 섬이다. 나는 여자고 A랑 B는 남자, 둘 다 중학교 동창, 셋 다 19살이었을 때다. B가 1년의 재수 끝에 대학에 붙어서 드디어 셋 다 대학생이 됐다. 그 축하 겸 입학 전에 바비큐나 하자, 이런 가벼운 분위기였다. 4월이라 좀 쌀쌀했지만 텐트만 치면 문제 없었고 그 무인도엔 방공호가 엄청 많이 파여 있었다. 중딩 때는 거기서 담력 시험도 했었다. 그때마다 군복 입은 유령 나왔다 라든가 꼬마 유령 봤다 라든가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먼 일이 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섬은 한 바퀴 돌면 대충 2에서 3km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섬을 쭉 가로지르는 길이 하나, 그리고 섬을 한 바퀴 도는 길이 하나가 있었다. 남쪽은 모래사장이, 동쪽엔 작은 항구가, 북쪽이랑 서쪽은 거의 바위밭이었다. 북쪽은 비교적 평평한 데가 많아서 우리 놀이터도 거의 그쪽이었고, 서쪽은 길도 중간에 끊겨 있고 잡초도 무성해서 탐험하러 가보자 할 때 말곤 일부러 갈 일은 없었다. 캠프 당일에도 우리는 북쪽 평지에 텐트를 쳤다. 바비큐도 나름 재밌게 끝나고 셋이 나란히 누워 잤다. B가 담력 시험하자 뭐 이러긴 했는데 A도 나도 이제 와서 하고 그냥 무시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캉 캉 하는 못질 소리에 깼다. 뭔 소리지 싶긴 했지만 굳이 근원까지 찾아볼 생각까지는 안 했다. 점심이 지나 텐트를 정리하고 섬을 나가려 섬을 가로지르는 길로 걸어가는데 서쪽에서 섬 둘레길로 걸어오던 5명 무리랑 딱 마주쳤다. 그 사람들은 2m 가까이 되는 낡은 판자를 20장 넘게 나르고 있었고 전부 작업복 차림이었다. 우리를 보고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그대로 섬 밖으로 나가더라. 문득 그들이 오던 길을 보니까 또 한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옷차림이 확연히 달라서 신관 같은 사람인가 싶었다. 그 남자는 곧장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너희 어제부터 여기 있었니? 네, 캠프하고 있었어요. 그래, 괜찮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렴. 그렇게 말하더니 신관님은 우리한테 명함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깐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섬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이 섬에서 의식 같은 것도 해요? 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는 안전기원 의식이란다.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그 사람들도 의식 관련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사람들은 면사무소 직원분들이야. 설치 준비 좀 도와준 것 뿐이란다. 설명을 들은 우리는 신관님이 섬을 나가는 걸 멀리서 배웅했다. 그 직후 B가 의식한 저리 보러 가자 하고 말을 꺼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놀던 곳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놀라워서 동의했다. 서쪽으로 가보니 아까 그 사람들이 지나갔을 법한 짐승길이 남아있었고 생각보다 쉽게 그 장소를 찾았다. 무인도에 있던 다른 방공호들과 비교해도 크기가 확연히 다른 구멍이 바다 쪽을 향해 뻥 뚫려 있었다. 높이도 폭도 2m는 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구멍엔 새 목판이 입구를 막아버리듯이 못질돼 있었다. 막혀있는 방공호는 여러 개 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캉, 캉 소리도 이 판자를 못질하던 소리였던 것 같다. 오, 야, 저 틈으로는 안쪽이 보일 것 같은데? B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입구 왼쪽 위쯤에 판자와 구멍 사이에 틈이 있었다.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라서 A가 B를 어깨에 태워 안을 들여다보게 했다. 안 돼, 완전 깜깜해.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아니 근데 뭐냐 이거?
판자 뒤쪽에 천으로 한 번 더 틀어 막아놨는데? 그렇게 비가 판자에 살짝 체중을 실었는데 콰직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맨 위에 판자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A랑 B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찢었다. 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야, 너 제대로 받쳐줬어야지.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네가 위에서 균형 무너뜨린 게 잘못이지. 일단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다시 구멍을 보니까 떨어진 판자 뒤에 새카만 천이 팽팽하게 쳐져 있었다. 판자 뒤에 또 천이라니, 이거 평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그냥 원상복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후 둘은 떨어진 판자를 다시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이가 2m 넘는 판자를 어깨에 태운 상태로 고정하는 건 좀 무리였고 판자 반대쪽을 잡아줄 사람이 꼭 필요해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닷가에 바위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그걸 쌓으면 간단한 발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A랑 B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50cm쯤 되는 발판을 구멍 오른쪽에 쌓아 올렸다. 키 때문에 이번에 A가 나를 어깨에 태우고 B가 판자 반대쪽을 잡아주기로 했다. B는 투덜투덜 불평을 해댔고 A는 무겁다, 다리 굵다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일단 A 머리를 몇 대 툭툭 때려주고 판자를 제자리에 두려고 들어 올렸을 때 그 뒤에 처진 천이 조금 벗겨져 있는 걸 알아챘다. 나는 그걸 A랑 B에게 말하고 먼저 저 천부터 고치자라고 했다. 천을 원래대로 하려고 천을 살짝 당겼던 바로 그때였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햇빛이 내 등에 닿는 게 느껴졌다. 동시에 정말 아주 조금이지만 천 틈새로 구멍 안쪽이 보였다. 그 안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부적이 붙어 있었다. 새끼줄에 묶여 매달린 부적들이 구멍 안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다. 부적 틈새로 보인 것, 그건 틀림없이 얼굴이었다. 새하얀 노 가면 같은 얼굴, 눈은 가늘고 얼굴 양 끝까지 쭉 뻗어 있었다. 이게 노 가면이라고 합니다. 일본 공포게임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림자 복도라든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얼굴만 하얗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동공과 흰자가 구분도 안 됐는데도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라고 느꼈다. 그러자 그건 초승달 모양의 입을 옆으로 쫙 벌리며 씩 하고 웃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판자를 밀쳐내듯 놓쳤고 A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그 뒤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실 침대 위에 있었다. A랑 B가 내가 머리를 부딪힌 줄 알고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것이었다. 이미 부모님도 와 있었고 사정은 두 사람한테 들었다고 했다. A랑 B는 의사에게서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구멍을 한 번 더 막아두고 왔다고 했다. 정신을 차린 뒤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내가 본 걸 나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적이 잔뜩 있어서 무서워졌다 정도로만 말했다. 둘도 막으러 갔을 때 부적이 있었던 건 확인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셋 다 그 구멍이 대체 뭔지에 대해선 일부러 입을 닫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부모님에게는 나이 먹고 애처럼 뭘 하고 다니냐 하고 한 소리 들었다. 원래는 그날 안에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머리를 부딪혔던 걸로 돼 있으니까 혹시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된다고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다. 내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 착각이었을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낮에 봤던 그 얼굴은 기억에 너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무서운 나머지 그날은 불을 켠 채로 자기로 했다. 새벽 4시가 좀 넘었을 즈음 문득 눈이 떠졌다. 불이 꺼져 있었다. 문 쪽에 사람이 서 있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확 솟는 게 느껴졌다. 몸은 움직였다. 가위 눌림은 아니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눈을 떴다. 사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급히 불을 켜고
방 안을 훑어봤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없겠지. 그냥 안심하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아까 그 인형, 그러니까 인간의 느낌이 서 있던 근처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건 거기 누군가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딱 그런 기분이었다. 외로웠어. 귓가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다.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비명을 질러대며 나는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다.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나왔어. 무서워, 무서워. 아마 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아빠에게 매달렸던 것 같다. 아빠는 얼굴빛이 확 바뀌어 내 방을 보러 갔다. 엄마도 바로 깨서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몇 분 뒤에 아빠가 돌아왔다. 괜찮니? 방엔 아무도 없더라. 방에 뒤진 흔적도 없어 보이던데. 그냥 저쪽도 도망친 거 아닐까? 아빠는 아마 도둑 같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았다. 아니야. 유령이었어. 여자 유령. 유령?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로 나왔어. 목소리도 들었고 물웅덩이도 생겨 있었어. 전혀 믿지 않는 아빠를 데리고 나는 다시 방으로 갔다. 물웅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봐, 이거 여기 있었던 거야. 너 목욕하고 젖은 채로 있었던 거 아냐? 솔직히 나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다. 목욕하고 떨어진 물방울이면 차라리 좋았다. 들렸던 목소리도 내 착각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뭐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아빠는 침실로 돌아갔다. 나는 방에서 잘 엄두가 안 나서 거실 소파에 누웠다. 다음날 나는 A에게 전화했다. A와 B에게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쿄로 돌아온 나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 켜고 자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은 도통 잠이 안 왔다. 할 수 없이 심야 홈쇼핑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다. TV 바로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있었다. 단발, 거의 바가지 머리에 가까운 머리 모양, 옷차림은 청바지에 티셔츠, 얼굴은 앞머리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와 마주 선 채로 꼼짝도 못했다. 홈쇼핑에 특유의 묘하게 밝은 대화가 방 안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눈을 한 번 깜빡인 순간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여자가 있던 자리에 역시나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가 A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에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 그게 귀신이 나왔어. 진짜야. 안 믿기겠지만. 진심이야? 지금 바로 갈게. 도쿄 자취방 맞지? 응. 근데 나 근처 편의점으로 갈게. 거기로 와줘. A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쯤 거리에 살고 있었고 정말 금방 와줬다. 나는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방도 직접 봐달라고 했다. 물웅덩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닦아버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너무 찝찝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건 액막이를 해야겠는데? 응, 그러려고. 근데 어디에 부탁해야 되지? 전에 명함 준 그 신관 아저씨 어때? 아, 맞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우리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A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H씨네 댁 맞으신가요? 전에 무인도에서 뵀던 학생인데요. 사실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이야기는 의외로 금방 통하는 분위기였다. 전화기 너머로 지금 당장이라도 와라 라는 말을 들었다. 설마 이틀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
A가 차로 명함에 적힌 주소까지 데려다줬다. 오후 2시쯤 H씨, 그러니까 그때 섬에서 봤던 신관의 집을 찾아가니 H씨가 직접 맞아줬다. H씨는 평범한 옷차림에 순해 보이는 인상에 약간 통통한 아저씨였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다. 동굴 입구의 판자를 우리가 뜯어버린 일까지도. 아, 그렇다면 우선은 그걸 먼저 처리해야겠네. 잠깐 여기서 기다려줄래? 그렇게 말하더니 차를 내오고는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다. A랑 나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그 집에서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H씨가 돌아왔다. 기다렸지. 저쪽은 이제 문제없어. 이제 남은 건 너야. 죄송한데요. 그 동굴은 대체 뭐예요? 그래. 그것도 같이 설명해 줄게. 듣는 편이 속이 좀 시원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 H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단 우리 동네는 동쪽과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의 산에는 강한 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온갖 영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약한 우리 동네를 마치 통로처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로 흘러드는 강이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대규모 치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강 상류에는 물의 신을 모시는 사당까지 세워졌다. 그 결과 지나가던 영들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마을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섬의 동굴, 정확히 말하자면 사당이었다. 그곳에서 영의 흐름을 끊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둔 장치라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번엔 산 너머 주변 마을에서 병이 돌거나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섬의 사당은 봉인하고 상류에 있던 사당은 자리 자체를 옮겼다고 한다. 즉 영의 흐름을 원래대로 마을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섬의 사당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봉인했어도 섬의 사당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영을 물리치는 힘은 남아있는데 그걸 또 억누르고 있는 이상한 상태. 그래서인지 그 섬 주변에는 가끔 정체가 생기듯 영이 쌓이는 일이 가끔 생긴다고 했다. H씨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했다. 서류에서 밀려오는 해류가 섬에 부딪히면 섬 서쪽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처럼 흐름이 봉인된 사당에 막히면 고이는 지점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그 고여있던 영을 주워버린 거라고 했다. 그날 H씨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기원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다만 그 의식 때문에 잠깐 사당을 열어 그 안에 쌓인 압력을 빼주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즉, 그날은 잠깐 뚜껑을 연 날이었고 우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판자를 뜯어버린 일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보였던 하얀 얼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판자는 고쳐놨다 해도 제대로 봉인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확인하러 다녀왔다고 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내게 붙은 영을 떼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우선은 시도해봅시다. 저 비용이 드나요? 아, 절반은 제 책임이니까 괜찮아요. 나는 별실로 안내받았다. 마룻방에 안에는 호화로운 제단 같은 게 있었다. H씨는 옷을 갈아입고 금방 돌아왔고 막대 끝에 흰 종이가 달린 도구, 온우사 같은 걸 손에 들고 있었다. 입으로는 뭔가 중얼거리며 내 앞에서 그걸 흔들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 땀을 뚝뚝 흘리던 H씨가 이렇게 말했다. 공양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퇴마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시키는 쪽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이 여성은 산인지방, 도토리, 시마네 쪽에서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역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여성을 공양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못 떼어낸 건가요? 장소도 정확히 모르는데 공양은 어떻게 하죠?
유령이 나타나는 건 당연히 무섭겠죠. 하지만 목숨에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더 낫지 않겠어요? 퇴마는 위험한 건가요? 위험 요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에? 진짜로 갈 거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일단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혔다는 사실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무엇보다 나에겐 달리 매달릴 데가 없었으니까. 다음날 나는 산인 지방으로 가는 전철에 올랐다. H씨는 따라오지 않았다. 부탁하고 싶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리라고 생각했다. 언제든 연락해. 딱 그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A는 같이 따라와줬다. 정말 든든했다. E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온몸에 불쾌한 감각이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토해버리고 말았다. 이미 밤 7시를 넘긴 상태라 일단 예약해둔 호텔로 들어갔다. 프런트에서 근처 절이나 신사에 대해 묻자 이 지역의 사찰 몇 곳을 알려줬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대목이었을 텐데 이후의 기억이 흐릿하다. 절이랑 영험한 장소 같은 곳의 정보는 대부분 A가 뛰어다니면서 모아줬다. 나는 정신적으로도 한계였고 잠도 거의 못 잔 상태라 그저 A를 따라 비틀거리며 움직였을 뿐이다. 가끔 나타나는 그 여자 그림자가 나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조차 없었는데도 왠지 그곳에 가면 알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사찰들을 닷새쯤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닿은 시사, 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도착한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 여기다 라고 생각했다. 그 전까지 비틀거리던 내가 A를 앞질러서 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건 또 고생 많으셨겠군요. 네? 알아보시겠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커다란 희망이 솟아올랐다. 아, 살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우선은 천천히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그렇게 말한 뒤 우리는 안쪽으로 안내받았다. 작은 마룻방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차를 대접받았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전부 설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지스님 역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 싶어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주지스님은 내 이야기에 뭔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작년에 여러 집에서 맡아두었던 것들을 공양하고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거기로 안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절 부지 안쪽에 빈 터로 갔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터였다. 여기서 되었습니다. 태운 뒤에는 어떻게 했나요? 쟤는 그대로 묻었습니다. 파헤쳐봐도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였다. 사람은 몰리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나봐. 나는 맨손으로 땅을 그득그득 파기 시작했다. 미친 사람처럼 말도 없이 파고 있었다고 한다. A가 나를 말렸고 주지스님은 급히 삽을 가져왔다. 손톱이 깨져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묻혀있던 재 속에서 몇 개의 나무 조각이 나왔다. 천조각도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다 싶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미 한계였다. 특히 마지막에 살았다 싶었는데 결국 스님도 아무것도 몰랐던 게 결정적이었다. 이제는 이거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마저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퇴마를 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나무 조각이랑 천 조각을 받아들고 귀갓길에 올랐다. 돌아가기 전에 주지스님은 무슨 일 있으면 또 오세요 라고 말했다.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우리는 다시 신관님의 집을 찾아갔다.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무 조각을 신관님께 보여드렸다. 신관님은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짧게 수고했네 라고 했다. 나는 또다시 그때의 별실로 안내받았다. 신관님은 불을 피우면서 내 맞은편에 마주 앉았다. 이번엔 종이가 팔랑팔랑 달린 그 도구는 들고 있지 않았다. 나무 조각을 나무 받침 위에 올려놓더니 중얼중얼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그 의식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바보 아니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 그렇게 들렸다. 배 근처가 괴로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신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런데도 신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읊조리고 있는 상태였다. 신관의 목소리가 멎고 길고 긴 정적이 흘렀다. 있지. 명확하게 다른 톤의 목소리였다. 신관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더니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바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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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의 얼굴이 눈에 보이게 일그러지더니 노 가면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노 가면은 춤을 추듯이 기뻐 날뛰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때였다. 방구석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알아챘다.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만 좀 해. 제발 부탁이니까. 나는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이상함을 눈치챈 A가 방으로 들어왔다. 에이, 저거 보이지? 저기 말이야. 나는 여자가 서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뭐야? 엥?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A에게도 그 여자가 보이는 것 같았다. 신관님은? 나는 대답하지 않고 A의 손을 잡아 끌며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여자는 방구석에 서 있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에 타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 멀리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조금 안심이 되자 나는 한동안 계속 울었다. A는 B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B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왔다. 조금 진정한 나는 신관님이 돌변했던 일과 동굴에서 봤던 노 가면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다. A는 여자를 직접 보고 말았던 탓에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져 있었다. 일단 그 신관이란 사람 내가 한 번 더 만나고 올게. 에? 야, 그건 진짜 하지마. 위험하잖아. 괜찮다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는 B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럼 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B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한테 연락이 왔다. 말해준 장소로 와봤는데 설명해준 집이 없다는 거였다. A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그쪽으로 향했다. 이 근처 맞지? 이쯤인데? 어째서? 말도 안 돼. 분명 여기 있었잖아. 주소도 맞는데. 신관이 있었어야 할 집은 완전히 빈집이 되어 있었다. 겉모습부터 확연히 달랐고 최소 몇 년은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야, B.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그런 집은 없댔는데. B는 친구를 5명이나 불러왔고 그 친구들은 주변 집들을 돌며 탐문까지 해줬다. 그래, 고맙다. 오늘은 여기서 해산하자. 미안. 우리도 조금 더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D 일행은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갔다. 이제는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댈 곳도 사라져서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싫어. 더는 못하겠어. 그저 어린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A랑 B는 한동안 나를 달래주다가 둘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지역으로 가보자.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다만 혼자 움직이긴 싫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먼 곳까지 또 A를 끌고 가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기뻤다. 그 뒤로 A랑 B는 번갈아 운전하면서 꼬박 하루를 써서 나를 이 지역까지 데려다줬다. 향한 곳은 C사.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C사에 도착하니 주지스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역시 안 됐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다 들어줄 테니까요. 주지스님은 상냥한 눈빛을 하고 계셨다. 저쪽 분도 같이 말이에요. 그 말은 B를 향하고 있었다. B는 헉 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알았다. B도 뭔가에 씌여 있었다. 아마 나랑 A가 고생하는 걸 보고 내 일은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주지스님은 이번에도 내게 붙은 여자가 이 땅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럼 바로 정화의식을 하죠. 라며 연부를 외워주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원래 그렇게 강한 원념이 붙은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또 울어버렸다. 요 며칠 동안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다. 문제는 B였다. B에게 들러붙은 영은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었다. 결국 B는 그 절에서 몇 달을 신세지게 되었다. 참고로 둘 다 유료였다. 젠장! 마지막으로 내가 봤던 그 노 가면에 대해서는 주지스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붙어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어쩌면 요괴라든가 그 땅의 토지신 같은 부류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주지스님 말로는 노 가면이 신관 모습일 때 했던 영의 통로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그 노 가면은 그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섬의 사당에서 모셔지던 무언가가 변한 모습인지 상류의 물의 신님과 관련된 존재인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엮이지 않는 게 낫다. 며칠 뒤 나랑 A는 B를 남겨두고 먼저 도쿄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내 주변에서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A랑 B랑은 지금도 사이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B는 C사에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사귄 여자친구를 데리고 돌아왔고 몇 년 뒤 그 사람과 결혼해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대단하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혼틈 여자친구를 만들었네. A의 연애사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미혼, 나도 미혼, 쓴웃음, 크크.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 사실 나중에 와서 알게 된 일들이나 B가 겪은 일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겠다. 후일담. 후일담 바로 얘기해주네요. 여기서부터는 B에 관한 이야기. 밤에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발에 싸늘한 감각이 느껴져 정신 차리고 보면 발이 젖어 있거나 밤에 세면대에서 손 씻다가 거울에 아이가 비친 것 같아 놀라 뒤를 확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거나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려 주변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남자아이 얼굴이 무너진 채 자기한테 달라붙어 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절에 가서 퇴마 의식을 받아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신경 쓰면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못 본 척, 모른 척 버티는 사이에 A에게서 전화가 와 결국 우리와 합류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C사, 주지스님에 관한 이야기. 주지스님 말로는 B한테 붙어있던 건 어린 남자아이의 영이었다고 한다. 내게 붙었던 여자 영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강해서 쉽게는 떼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절에서 생활하며 B와 그 영의 연결이 옅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B는 그 절에서 당분간 머물게 됐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찾아간다고 한다. 누가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신관이랑 노 가면, 여자 영, 남자 아이 영, 이 넷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쓴 거일 뿐이라서. 소설이라면 물기가 있었다 같은 디테일이 나중에 복선이 되었겠지만 그런 계산된 구성은 전혀 없다. 다만 그 후에 D, 그 B 친구가 이것저것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이 있어 그걸 덧붙이고 마지막엔 내 나름의 해석도 적어보려고 한다. D들한테서 듣고 알게 된 것들. 우리가 캠프를 했던 다음날 아침 마을 직원들이 동굴 입구 판자 교체를 한 건 사실이라고 한다. 다만 그 자리에 신관은 부리지 않았다고 했다. 마을 직원들이 판자를 교체하는 건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고 동굴 안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동굴 안에 불법 투기된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적이 붙어 있었는지까지는 파악 못한 모양이다. 나랑 A가 찾아갔던 신관의 집은 역시나 존재하지 않았고 그곳은 몇 년 전부터 빈집이었다고 한다. 강 상류에는 실제로 치수공사의 안전을 비는 사당이 있었다. 하지만 섬의 사당은 그 치수공사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장소라고 한다. 옛날에는 업 안전을 비는 곳으로 쓰였던 것 같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미 막혀 있었다고 한다. 어르신들 중에는 동굴이 있다는 것까지만 아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막혀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관에게서 받은 명함은 C사에서 부탁해서 태워버렸다. 전화번호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보다도 이제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 마지막으로 내 나름의 해석. 주지스님의 말까지 종합해보면 애초에 신관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한다. 노가면 같은 모습의 영적인 무언가가 신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한다.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강렬한 악의였다. 의미도 없는데 열심히 해봤자 헛수고였지롱. 크크크. 이런 느낌이었다.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걸 즐기고 있었던 건지 어쩌면 그걸로 내가 죽길 바랬던 건지도 모른다. 왜 하필 나랑 B한테 영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노 가면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의 영들이 잔뜩 있었고 그 중에서 여자랑 아이가 우리한테 붙여진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C사 주지스님도 나와 여자 영의 연결은 빙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하다고 했다. 나는 그 노 가면이 섬에서 모셔지던 무언가가 변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영의 통로 이야기를 할 때 섬의 사당을 봉인한 것을 어딘가 불만스럽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까지 공들여 만든 장치를 굳이 설명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장난을 친 이유는 끝내 알 수 없다. 세상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고 교통사고처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저쪽에서 들이닥치는 일도 있다. 아마 이번 일도 그런 종류의 일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밌었습니다. 역자의 해설도 살짝 읽어볼게요. 좀 판타지스럽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괴담은 의외로 흔합니다. 귀신길이나 도깨비터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건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괴담에서는 흔한 이야기고요.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번역했던 뒷 S구랑도 상당히 흡사한 괴담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재밌었네요. 여기까지가 칸칸다라 대신 읽은 섬의 사당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재밌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긴 괴담 읽으니까 또 재밌네요. 몰입감도 상당하고 그리고 친구끼리 어딘가 놀러가서 빙의당하는 이 구조 상당히 고봉밥이야. 어디 찾아가서 어떤 단서를 얻고 어디 찾아가서 어떤 단서를 얻고 약간 추리하듯이 흘러가는 이야기의 구조가 상당히 재밌었다. 읽고 드는 좀 생각이 A는 글쓴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글쓴이가 A라고 한 거를 보면
B를 A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A를 A라고 한 거 보면 내 마음속에 첫 번째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뒤에 굳이 A는 미혼, 나도 미혼이라고 쓴 거 보니까 둘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신관 처음 나올 때부터 되게 의심 갔어. 처음부터. 너희 어제부터 여기 있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나 위식을 한다든가 하는 게 되게 의심스러웠고 그게 맞았죠. 알고 보니까 그 노가면 귀신 같은 거였죠. 예. 그래서 이 신관님이 되게 캐릭터가 좋았어요. 되게 수상하게 나왔는데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오면 뭔가 너가 해결될 수도 있어. 그런 퀘스트를 주는 신관, 이게 되게 재밌었고, 퀘스트를 깨니까 딱 그 나무 조각을 받고 나서 바보 아니야? 빠까잖아이까 빠까다로 이렇게 한 거잖아. 바보 아니야 하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표현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도 좋았냐면 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 요거도 되게 좋았어. 할아버지들은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알 법도 하잖아. 구전되어서 내려올 법한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거기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도 모르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그 중년의 그 신관인 그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야. 왜냐? 귀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엄청 오래된 귀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관한테서 받은 명함, 이것도 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봐봐요. 아니 거의 귀신 같은 놈이잖아. 그냥 귀신놈이잖아. 귀신놈인데 명함을 어떻게 파고 또 그걸 또 줬고, 요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명함이 없어지거나 지워지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명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내가 알려고 하면 더 알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 너무 무서운 거지. 그냥 이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그런 감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던 섬의 사당 괴담이었습니다. 혹시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